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평가가 시작될 시즌입니다. 중학교에 입학을 했으니 제대로 된 수행평가를 치러보게 될 텐데요. 중학교 수행평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중학교 수행평가 3가지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필평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몇 달 전부터 학원에 다니면서 대비하는데 수행평가는 소홀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40% 정도고 지필평가가 60% 정도예요. 사실 지필평가를 다 100점 맞더라도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깎이면 전혀 100점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4대 6의 비율이라면 40%를 차지하는 수행평가,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죠. 그래서 수행평가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학군제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같이 그룹으로 모여서 자신이 입학할 중학교의 수행평가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알고 준비하는데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요, 수행평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초등 때 수행평가가 있긴 하지만 간단한 형성평가 정도 시험 보고 체크하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치러보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수행평가는 대부분 학교에서 치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 시간 내에 완성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준비한다거나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드물어요.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학 입시에서 수행평가 비율이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교육부에서 수행평가 비율을 점점 늘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는 과목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음악이나 미술, 체육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를 치르지 않고 수행평가로만 점수를 먹이는데요. 앞으로는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수행평가로만 평가하는 과목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행평가, 첫 번째 수행평가부터 탄탄하게 방법을 익혀서 준비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다른 일을 못한다 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수행평가, 중학교에서부터 차근차근 연습해서 수행평가 비법을 익혀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수행평가를 치르게 되겠죠. 중학교 수행평가는 고등학교 수행평가와 다르게 웬만하면 점수를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복잡하지 않은 수행평가를 치르게 돼요. 고등학교에서는 차별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좀 까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만점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연습이니까요. 수행평가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 점수를 주려고 하죠. 대부분은 단답형 혹은 간단하게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유형의 수행평가가 많습니다. 한 과목당 한 학기에 1번에서 2번 정도의 수행평가를 치러서 점수 반영을 하는데요. 이것을 연습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하고 언제 수행평가를 치르느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수행평가에 임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와 집중하는 아이, 수행평가 결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수행평가 안에 그 수업 안에서 중요했던 핵심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선생님께서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것도 아주 강조해서 다뤘던 내용 안에서 수행평가가 치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지식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술하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확실하게 집중하는 법, 그것부터 연습하는 게 수행평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왜 우리 시험 볼 때 뭐뭐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분명히 물었는데 옳은 것에 체크했던 적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평가에서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완성형 문장으로. 두 번째, 3가지 조건을 다 넣을 것. 세 번째, 핵심어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이런 식으로요, 조건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잘 읽은 다음에 조건에 맞게 써야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답을 써야 완성도 높은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수행평가의 답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작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비법은요. 첫 번째, 두괄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쓰고요. 밑에 근거를 찾아 쓰는 식으로 작성을 하면 훨씬 더 일목요연한 그런 답안이 됩니다.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핵심어를 포함해서 첫 번째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문장은 길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들지 않도록 씁니다. 되도록이면 주어와 서술어를 가까이 배치합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멀어진다는 것은 가운데 꾸미는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문장이 길어져서 정확하게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짧게 문장을 명확하게 작성하고요. 특히 주의할 것은 글씨체도 또박또박 작성하는 게 좋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정성을 들여서 정서를 합니다. 그래서 글씨체에서 글씨를 못 알아봐서 이상한 글씨체 때문에 감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영어, 또 수학. 영어 글씨체나 또 수학이 숫자를 몇으로 쓴 거지? 헷갈리게 쓰는, 흘려 쓰는 글씨체는요. 수행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종대왕처럼 쓰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쓸 수 있는 한에는 되도록 크게 또박또박 적어야지만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수행평가에서 모둠 수업을 하면서 수행평가 결과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둠으로 수업을 할 때 자기 역할에 최대한 집중하도록 합니다. 같이 모둠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가 어떤 모둠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우리 모둠에서는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으니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맞아.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기여도 내가 이 모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생님이 종합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활발하게 모둠에서 활동했는지 보고 평가하시게 되니까요. 모둠 수업에서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둠 수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태도 그리고 함께 협업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나눠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때 수행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지 혹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난 좀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내 역할의 기여도를 확실하게 챙길 것. 모둠 수업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면서 빼지 않고 제 역할을 제대로 나눠서 기여도를 높일 것. 이것이 바로 수행평가를 잘 치르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기 초, 곧 있으면 4월 말에서 5월 초 지필평가가 시작될 텐데 그러기 전에 4월은 수행평가의 꽃입니다. 수행평가가 각 과목별로 분주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혹은 한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좀 적응이 됐다면 수행평가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제대로 치러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중학교 때 잘 다진 수행평가 능력이 고등학교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오늘은 수행평가를 치르는 3가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